2024년 8월 2일 오전 3시 마포구 합정동 50층 강력탐정사무소에 야간 경보가 울렸다. 세종이 수신한 것은 일반적인 의뢰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대외협력실에서 발송된 암호화 메시지였다. 세종이 복호화를 완료하는데 12초가 걸렸다. 메시지 내용은 단 3줄이었다. 백령도 기지 잠입 요원 실종, 코드네임 독수리, 마지막 전송, 게스트하우스, N 또는 M 둘 중 하나가 적이다. 아이에게 물어라. 즉시 합류 요청. 강혁은 침실에서 나와 메시지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국가정보원이 민간 탐정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것도 암호화 채널로. 이것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내부에 적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5분 후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강혁은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국가정보원 차장 윤재호였다. 강혁의 형사 시절 상급자였던 인물이었다. 지금은 정보기관의 2인자 자리에 있었다. 강혁, 나야, 윤 차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시간이 없다. 간단하게 말한다. 우리 요원 한 명이 실종됐어. 코드네임 독수리. 본명은 알려줄 수 없다. 임무 내용도.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를 해독해야 해. 그리고 그 요원을 찾아야 해. 왜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윤재호가 잠시 침묵했다. 내부에 문제가 있어. 독수리가 추적하던 대상이 우리 내부 사람일 수 있거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외부 사람이 필요해. 너처럼 정보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 게스트하우스라는 건 뭡니까? 강화도 북쪽 해안에 평화의 집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야. 독수리의 마지막 위치 신호가 그 근처에서 잡혔어. N과 M은 무엇입니까? 모른다. 사람의 이니셜이거나 코드일 수 있어. 독수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라라는 부분도 의미를 모르겠어. 강혁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위험한 의뢰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수락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팀 전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 인물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접근 권한은 제한적으로만 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혁은 즉시 팀을 소집했다. 오전 4시 강혁 탐정사무소 중앙홀, 이해나와 송태풍 그리고 나정희가 모였다. 새벽이었지만 모두의 눈은 맑았다. 긴급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국정원 요원이 실종됐다. 코드네임 독수리. 강화도 북쪽 해안의 게스트하우스 근처가 마지막 위치다. 마지막 메시지에 N 또는 M 둘 중 하나가 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해나가 즉시 물었다. 탐정님. N과 M이 사람의 이니셜이라면 그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야 해. 투숙객으로 위장해서. 송태풍이 의견을 냈다. 강혁 씨. 이건 단순 수사가 아닙니다. 첩보전이에요. 상대가 정보기관 내부의 적이라면 우리의 움직임도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조심해야 해. 세종의 모든 통신은 군사급 암호화로 전환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선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형에게도. 나정희가 물었다. 강민혁 검사님에게도요? 형에게는 나중에 알린다. 지금은 국정원 내부에 누가 적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검찰과 정보기관의 연결고리를 통해 정보가 셀 수 있어. 강혁의 판단은 신중했다. 형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세종. 평화의 집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세종이 가동되었다. 3분 후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었다. 평화의 집, 강화군 양사면 북쪽 해안가의 위치. 2010년에 설립된 소규모 게스트하우스로 6개 객실을 보유.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 민통선 내. 안에 있어 출입 시 사전 허가 필요. 운영자 58세, 전직 해군 장교. 주 이용객, 조류 관찰 연구자, 사진작가, 환경활동가 등 특수 목적 방문자. 민통선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라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야. 이해나가 추가했다. 하지만 윤재호 차장이 출입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출입 허가와 함께
우리의 위장 신분도 준비해야 해. 강혁은 윤재호에게 다시 연락하여 팀원 4명의 출입 허가와 위장 신분을 요청했다. 1시간 후 허가와 서류가 도착했다. 강혁은 조류연구 사진작가로 이해나는 환경연구원으로 위장하게 되었다. 송태풍과 나정희는 사무소에서 원격 지원을 맡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4명이 동시에 나타나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6시 강혁과 이해나는 합정동을 출발하여 강화도로 향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어떤 도로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차량은 사무소의 고급 SUV였지만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일반 렌터카로 교체했다. 세종의 휴대용 단말기가 뒷좌석에 실려 있었다. 탐정님. 게스트하우스까지 예상시간 2시간입니다. 고마워 애나씨. 가면서 투숙객 명단을 검토하자. 윤재호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평화의 집에 투숙 중인 사람은 5명이었다. 남기정, 45세, 남성. 조류학자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이문소희, 38세, 여성. 환경 다큐멘터리 PD, 3. 노태섭, 52성. 퇴직 군인, 현재 안보 관련 저술가 사업 이나은, 30세, 여성. 대학원생, 해양생물학 전공. 오소후 나영재, 48세, 남성. 사진작가, 자연풍경 전문. N과 M무 이니셜로 보면 남기정의 N, 문소희의 N, 노태섭의 N, 미나은의 MG, 나영재의 N, 이해나가 분석했다. 성의 이니셜이 N인 사람은 남기정, 노태섭, 나영재 3명, M인 사람은 문소희, 미나은 2명, 독수리의 메시지가 N 또는 M 둘 중 하나가 적이다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N이고 한 명은 M이야. 두 사람이 모두 적인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N에 해당하는 사람과 M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한 명씩을 특정해야 합니다. 맞아.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라라는 부분이 관건이야. 게스트하우스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세종이 추가 정보를 검색했다. 평화의 집의 운영자 박진호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박서윤, 나이 8살.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여 할아버지가 양육하고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에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가 있어. 8살 여자아이, 박서윤. 독수리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맡겼거나 아이가 무언가를 목격한 거일 수 있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전 8시, 강화군 양사면,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할 때 군인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윤재호가 준비한 출입 허가증은 완벽했고 두 사람은 무사히 통과했다. 검문소를 지나 비포장도로를 5km쯤 달렸다. 길 양쪽에는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북쪽으로는 흐릿하게 북한 땅의 윤곽이 보였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장소의 의미를 되새겼다. 남북의 경계, 정보전의 최전선, 여기서 첩보원이 사라졌다. 평화의 집은 해안가에서 약 200m 내륙에 위치한 2층 목조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갈대와 억새가 무성했고 건물 앞에 작은 주차장이 있었다.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건물 외관은 소박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왔다. 오래된 나무 가구와 벽난로가 있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프런트 데스크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회색 머리, 박진호였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김정호라고 합니다. 조류 사진 촬영 왔습니다. 강혁은 위장 이름을 사용했다. 이해나도 자신의 위장 이름을 댔다.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환경연구원이에요. 박진호는 친절하게 객실 열쇠를 건넸다. 강혁은 2층 203호를 이해나는 바로 옆 204호를 배정받았다. 짐을 풀며 강혁은 건물 구조를 파악했다. 1층에 거실과 식당 그리고 주방이 있었고 2층에 6개 객실이 있었다. 현재 투숙 중인 5명의 객실 배치를 확인해야 했다. 강혁은 복도를 걸으며 문 앞에 이름표를 확인했다. 201호, 남기정 202호, 노태섭 203호, 김정호, 강혁 204호, 한수연, 이해나 205호, 문소희 206호, 미나은, 나영재는 1층의 별도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박진호와 손녀 박서윤은 건물 뒤편의 별채에 거주했다.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즉시 건물 구조를 읽었다.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발동했다. 비상구는 1층 뒷문과 2층 끝에 비상계단 두 곳이었다. 창문은 모두 바깥으로 열리는 방식이었다. 2층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4미터, 뛰어내릴 수 있지만 다칠 수 있는 높이. 점심 식사 시간, 평화의 집의 식당에는 투숙객 전원이 모였다. 강혁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관찰했다. 남기정,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중년 남자, 말이 적고 식사 중에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조류학자답게 손에 쌍안경이 들려 있었다. 문소희, 짧은 머리에 활발한 인상의 여성, 식사 중 다른 투숙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사교적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카메라 장비 가방이 놓여 있었다. 노태섭. 큰 체격의 군인 특유의 자세를 유지한 남자, 과묵했다. 식사를 빠르게 끝내고 자리를 떴다. 민하은, 젊고 조용한 여성,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말이 거의 없었다. 나영재.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탄 중년 남자, 사진작가답게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유쾌한 성격으로 농담을 자주 했다. 그리고 한 명 더, 8살 소녀 박서윤이 주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작은 체구에 긴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있었다. 눈이 크고 맑았다. 강혁은 모든 사람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조류 사진 찍으러 왔어요. 나영재가 먼저 반응했다. 아, 저도 사진작가입니다. 나영재예요. 자연 풍경 전문이지만 새도 좀 찍습니다. 이번에 좋은 포인트 찾으셨으면 공유해 주세요. 물론이죠. 문소희가 끼어들었다. 저는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이 지역의 철새 서식지를 촬영하러 왔어요. 혹시 여기 오래 계셨던 분 있으시면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남기정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저는 3일째입니다. 서쪽 갯벌이 가장 좋더군요. 오전에 저어새가 나타납니다. 이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저는 한수연이에요. 환경연구원인데 해안 생태계 조사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며칠 있을 예정이에요. 이해나의 사교성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투숙객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갔다. 식사 중 강혁은 한 가지를 포착했다. 미나은이 식탁 아래에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화면을 훑고 있었고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태섭이 먼저 자리를 떴을 때 그의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의 윤곽이 보였다. 강혁은 형사 시절의 경험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 총이었다. 오후 2시, 강혁은 자연스러운 기회를 노려 박서윤에게 접근했다. 아이는 게스트하우스 뒤편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안녕, 나는 김정호 아저씨야. 새 사진 찍으러 왔어. 박서윤이 고개를 들어 강혁을 바라보았다.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아저씨도 새 좋아해요? 응, 너는? 나도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새 이름 많이 알려주셨어요. 강혁은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여기 재미있어? 손님들이 많이 오지? 응. 이번에 온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강혁의 귀가 곤두섰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다니? 뭐가? 며칠 전에 오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비밀을 알려줬어요. 어떤 비밀? 박서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저씨가 종이를 줬어요. 잘 간직하라고. 나중에 좋은 사람이 오면 보여주라고. 종이를 어디에 뒀어? 비밀 상자예요. 할아버지 몰래 숨겨뒀어.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안경 쓰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다음 날부터 안 보여요. 독수리였다. 첩보원 독수리가 실종되기 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맡긴 것이었다. 아이에게 물어라는 바로 이 뜻이었다. 서윤아, 그 종이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박서윤은 잠시 강혁의 얼굴을 살폈다. 아이의 직관이 강혁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아이가 별채 쪽으로 뛰어갔다. 3분 후 작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왔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었다.
N7R3 M521 거울을 봐라.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강혁은 이 메시지를 즉시 기억했다. 세종에게 분석을 의뢰해야 했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통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강혁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서윤아. 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아요. 그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후 3시 강혁은 객실에서 이해나를 불렀다. 두 사람은 204호에서 소형 세종 단말기를 꺼내 암호 분석을 시작했다. N7R3 M521 거울을 봐라.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해나가 단말기에 입력했다. 세종이 분석에 들어갔다. 탐정님, N7R3 M5가 좌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객실 번호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객실 번호? 이 게스트하우스 객실은 2대1에서 206까지야. N과 M이 사람을 의미한다면 N7은 N에 해당하는 사람의 7번째 무언가. M5는 M에 해당하는 사람의 6번째 무언가. R3는 R의 방, room을 의미한다면 사무실. 203호. 지금 탐정님이 쓰고 있는 방입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독수리가 203호에 머물다가 사라진 것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 방에 숨겨두었을 수 있었다. 이 방을 조사하자. 두 사람은 203호를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벽면과 바닥 침대 아래 서랍장, 옷장, 화장실. 이해나가 소형 자외선 조명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았다. 10분 후 이해나가 화장실 거울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탐정님. 여기 있습니다. 거울의 틀을 분리하자 뒤쪽에 작은 USB 메모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거울을 봐라의 의미가 이것이었다. 강혁은 USB를 세종 단말기에 삽입했다. 암호화된 파일이 하나 있었다. 세종이 복호화를 시작했다. 30초 후 파일이 열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가정보원 내부 문서였다. 제목은 해안선 프로젝트였다. 내용은 강화도 북쪽 해안을 통한 비밀 통신 채널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 측에 군사기밀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의자 2명, 코드네임 N은 현 투숙객 중 위장 신분으로 활동 중. 코드네임 M은 N의 연락책이자 외부교신 담당. N과 M 중 한 명은 국정원 내부 요원, 이중 간첩이며 다른 한 명은 외부 협조자. 확인 필요. 강혁과 이해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중 간첩이야. 국정원 요원이면서 동시에 적에게 정보를 넘기는 사람이 이 게스트하우스에 있어. 그리고 투숙객 중 누군가는 위장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적 직업이 진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5명 중에 N과 M이 있어. 독수리는 이들을 특정하려다가 발각되어 실종된 거야. 강혁은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 적이 있고 그 적은 이미 한 명의 첩보원을 제거한 사람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날 밤 강혁은 잠을 자지 않았다. 복도와 건물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다. 이해나는 세종 단말기로 투숙객들의 공개 신상 정보를 심층 분석하고 있었다. 밤 11시 건물이 조용해졌다. 모든 객실에 불이 꺼졌다. 강혁은 자신의 방 불도 끄고 문 앞에 귀를 대었다. 1시간이 지났다. 자정이 넘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한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강혁은 5초를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계단 쪽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체형으로 판단하건대 여성이었다. 가늘고 작은 체형. 민하은이거나 문소희일 수 있었다. 강혁은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좁은 공간의 지리를 읽는 그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1층 거실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는 인물을 추적했다. 뒷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에서 잠깐 얼굴이 보였다. 민하은이었다. 민하은은 건물 뒤편을 지나 해안가 방향으로 걸어갔다. 강혁은 3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갈대밭 사이에 좁은 길을 지나 해안가에 도착했다. 민하은은 해안 바위 위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다. 빨간 빛이 3번 깜빡였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응답하듯 먼 곳에서 빛이 깜빡였다.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바다 건너편으로.
북쪽으로. 강혁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판단했다. 미나은이 M이었다. 외부 교신 담당. 그녀가 북한 측과 광학 신호로 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N을 특정하지 못했다. N은 국정원 내부 요원이었다. 투숙객 중 누가 실은 국정원 요원인가? 강혁은 들키지 않고 건물로 복귀했다. 객실에 돌아와 이에나에게 보고했다. M은 민하은이야. 방금 해안에서 북쪽으로 광학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어. 이에나의 얼굴이 긴장되었다. 그러면 N은 나머지 중 한 명이에요. 남기정, 노태섭, 나영재 중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국정원 이중 간첩.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누군가의 신분이 가짜라는 거야. 이에나가 세종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탐정님, 투숙객 신상을 심층 분석한 결과 한 명의 신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나영재, 사진작가라고 했는데 그의 작품이 온라인에 거의 없습니다.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이 매우 빈약합니다. 나영재가 가짜 신분이라는 거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태섭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 군인이라고 했는데 그의 전역 기록에 접근하려 하면 보안 등급 제한이 뜹니다. 보안 등급 제한은 정보기관 관련 인물에게 붙는 거야. 노태섭이 단순 퇴직 군인이 아니라 정보기관 출신일 수 있어. 두 명의 용의자가 좁혀졌다. 나영재와 노태섭, 이 둘 중 한 명이 M이었다. 8월 3일 오전, 강혁은 암호의 마지막 부분 20에 대해 생각했다. N7R3M5 21, 세종이 추가 분석을 제안했다. 21이 날짜일 가능성 8월 21일 또는 시간일 가능성 20NC 또는 위치 코드. 강혁은 윤재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21의 의미는 답이 왔다. 8월 21일 해안선 프로젝트의 최종 정보 전달일로 추정. 이날 대규모 군사 기밀이 넘어갈 예정. 시간이 없었다. 오늘이 8월 3일이니 18일이 남았다. 하지만 독수리를 찾고 N을 특정하는 것은 더 시급했다. 강혁은 아침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나영재와 노태섭을 더 관찰하기로 했다. 이에나에게는 미나은을 밀착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침 식사 자리. 강혁은 나영재 옆에 앉았다. 나 선생님. 어제 촬영은 잘 되셨어요? 아, 네. 일몰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구름이 좋더라고요. 어떤 카메라 쓰세요? 캐논 EOS R5요. 강혁은 사진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나영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손이었다. 사진작가는 보통 카메라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검지와 중지에 특유의 굳은 살이 있다. 하지만 나영재의 손은 부드러웠다. 굳은 살이 없었다. 나 선생님, 사진 찍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째 사진을 찍었다면 손에 흔적이 없을 수 없었다. 나영재는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 다음 강혁은 노태섭에게 다가갔다. 노태섭은 현관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 선생님, 안보 관련 책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입니까? 한반도 접경 지역의 안보 현실에 대한 거요. 현장 답사 겸 여기 왔습니다. 해군에 계셨다면 이 지역을 잘 아시겠네요. 노태섭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김 선생, 조류 사진작가 치고는 질문이 많으시군요. 강혁은 미소를 지었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노태섭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강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노태섭은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일반인의 반응이 아니었다. 8월 3일 오후, 강혁은 독수리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다. 독수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이 게스트하우스였다. 그렇다면 실종 현장도 근처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오후 산책을 가장하여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탐색했다. 건물 서쪽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고 북쪽에는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동쪽에는 갈대밭이 끝없이 이어졌다. 창고를 조사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가 오래된 것이었다. 강혁은 주머니의 다용도 도구로 3초 만에 열었다. 안에는 농기구와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한쪽 구석의 바닥에 먼지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 최근에 무언가가 놓여 있다가 옮겨진 흔적이었다. 여기에 뭔가 있었어. 강혁은 바닥을 더 살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의 한 곳에서 미세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갈색으로 변색된 혈은 며칠 된 것이었다. 독수리가 여기서 습격당한 거야. 강혁은 이에나에게 연락했다. 이에나가 장비를 가져와 혈흔을 채취하고 분석했다. 세종이 확인한 결과 혈액형은 A형이었다. 윤재호에게 확인한 독수리의 혈액형도 A형이었다. 독수리는 이 창고에서 습격당했어. 하지만 시신은 없어. 살아있을 수 있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이에나가 추가 발견을 했다. 탐정님, 여기 보세요. 바닥에 끌린 자국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끌고 간 흔적이에요. 방향은 북쪽, 해안가 쪽입니다. 해안가로 끌고 갔다면 바다에 버렸거나 배에 태웠을 수 있어. 강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만약 독수리가 이미 죽어서 바다에 버려졌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해안가에 은폐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자. 두 사람은 해안가를 따라 걸었다. 바위와 갈대밭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해안 방공호를 발견했다. 한국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벙커였다. 입구가 갈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갈대가 최근에 밟힌 흔적이 있었다. 여기야. 강혁이 벙커 입구로 다가갔다. 어두운 내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끙끙거리는 소리, 사람의 소리였다. 강혁은 휴대용 조명을 켜고 벙커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통로를 지나 작은 방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발이 결박되어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한 상태였다. 독수리? 강혁이 재갈을 풀었다. 남자가 거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 강혁 탐정사무소 윤재호 차장이 보냈다. 남자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조심해. 노태섭. 그가 애니야.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강혁은 즉시 이에나에게 지시했다. 응급처치 필요해. 탈수와 저체온이야. 이에나가 장비를 꺼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형, 나야. 강화도에 있어. 국정원 요원을 구출했어. 그리고 이중 간첩을 특정했어. 뭐? 무슨 소리야? 설명은 나중에. 지금 긴급 의료 지원과 체포 인력이 필요해. 강화도 양사면 해안가. 알겠다. 즉시 보낸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강혁이 벙커에서 돌아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무도 나가지 마시오. 강혁이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노태섭이 투숙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강혁이 아침에 봤던 그 총이었다. 김정호 씨, 아니 강혁 탐정. 당신도 앉으시오. 노태섭은 강혁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다. 강혁은 놀라지 않았다. 이중 간첩이라면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강혁의 위장 신분을 꿰뚫어 본 것이다. 노태섭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든 게임은 끝났어. 끝나지 않았소. 아직 내 동료가 밖에 있고 30분 안에 배가 온다.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강혁은 거실 안을 살폈다. 남기정이 겁먹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문소희는 울고 있었다. 나영재는 굳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미나은은 놀랍게도 노태섭 옆에 서 있었다. 그녀도 총을 들고 있었다. 미나은도 한패였어. M이니까요. 노태섭이 웃었다. 똑똑하시군. 맞소. 나는 N이고 이 사람은 M이요. 우리는 한 팀이지. 강혁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인질 상황이었다. 총을 든 두 사람과 비무장인 투숙객 넷, 그리고 자신과 이에나. 이에나는 어디 있는가? 벙커에 남아 독수리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연락이 필요했다. 노태섭 씨, 이미 외부에 연락을 했소. 검찰과 국정원이 오고 있어. 알고 있소. 그래서 서둘러야 하는 거요. 30분이면 충분해. 그때 박서윤이 주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었다. 할아버지 밥 먹. 아이가 총을 든 사람들을 보고 멈춰섰다. 노태섭이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강혁이 움직였다. 형사 시절 훈련된 몸이 반응했다. 강혁은 노태섭과 아이 사이에 끼어들며
동시에 옆에 있던 나무 의자를 노태섭 쪽으로 밀었다. 의자가 노태섭의 팔에 부딪혔고 총이 빗나갔다. 총성이 울렸지만 탄환은 천장에 박혔다. 동시에 나영재가 움직였다. 그는 민하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보통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동작이었다. 나영재! 강혁이 외쳤다. 나영재가 민하은을 제압하며 소리쳤다. 나는 국정원 요원이요. 독수리의 백업으로 투입된 요원, 강혁은 이해했다. 나영재도 국정원 요원이었다. 독수리가 실종된 후 윤재호가 별도로 투입한 요원이었던 것이다. 사진작가가 위장 신분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노태섭은 의자에 맞은 후 비틀거리며 뒷문 쪽으로 달려갔다. 강혁이 추격했다. 좁은 통로와 뒷문을 지나 마당으로 나왔다. 노태섭이 해안가 방향으로 뛰었다. 강혁의 추격 능력이 발동했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능력, 갈대밭 사이의 길을 노태섭보다 빠르게 읽으며 추격했다. 100m, 50m, 거리가 좁혀졌다. 노태섭이 해안 바위에서 미끄러졌다. 강혁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두 사람이 바위 위에서 뒤엉켰다. 노태섭이 총을 들어 올렸지만 강혁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총이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끝이야. 강혁이 노태섭을 눌러 제압한 채 말했다. 노태섭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지만 강혁의 힘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다. 3분 후 나영재가 달려와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5분 후 이해나가 도착했다. 그녀는 독수리를 벙커에서 안전하게 옮겨놓고 달려온 것이었다. 탐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애나 씨. 8월 3일 저녁, 강화도에 경찰과 국정원 인원이 도착했다. 노태섭과 민하은은 체포되었다. 독수리는 의료 헬기로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나영재 실명 확인 불가, 국정원 요원이므로 와 함께 사건을 정리했다. 나영재가 설명했다. 노태섭의 본명은 노진혁입니다. 국정원 대북정보과 소속 15년차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이중 간첩으로 활동했습니다. 군사기밀을 광학 신호와 암호 전신으로 북한 측에 넘겨왔습니다. 민하은은 본명입니다. 대학원생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진혁이 포섭한 외부 협조자입니다. 해양 생물학을 전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에 온 진짜 목적은 해안에서의 광학 교신이었습니다. 독수리는 이 둘을 추적하다가 발각된 거군요. 맞습니다. 독수리가 창고에서 노진혁에게 습격당해 벙커에 감금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에게 USB를 맡기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물어라 라는 메시지가 독수리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아이는 순수했고 의심받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8월 21일에 노진혁이 최종적으로 넘기려던 정보는 한미연합해안 방어 시스템의 배치도였습니다. 이것이 넘어가면 서해 NLA 전체의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강혁은 이 사건의 무게를 느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강혁에게는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다. 다른 투숙객들 남기정과 문소희 그리고 박진호의 역할이었다. 남기정은 진짜 조류학자였다. 서울대 교수 경력이 확인되었고 사건과 무관했다. 그는 단순히 새를 관찰하러 온 것이었다. 문소희도 진짜 다큐멘터리 PD였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과거에 국정원 홍보물을 제작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강혁은 문소희에게 물었다. 문소희 씨, 혹시 국정원 관련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문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전에 국정원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노태섭이나 민하은과 이전에 면식이 있었습니까? 전혀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강혁은 문소희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다. 문소희가 식사 때 유독 적극적으로 다른 투숙객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점이었다.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것은 PD의 직업적 습관일 수도 있었다. 강혁은 이 의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박진호는 진짜 전직 해군 장교이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였다. 그는 자신의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손녀 박서윤이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내 집에 머물고 있었다니. 아이가 다칠 뻔했잖아. 강혁은 박진호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서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요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8월 4일 아침, 강혁과 이해나가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세종이 긴급 알림을 보냈다. 경고. 윤재호 국정원 차장에 대한 내부 감사 착수 소식. 윤재호가 노진혁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제기. 강혁의 눈이 커졌다. 윤재호가 묵인했다고? 이해나가 추가 분석을 했다. 탐정님. 세종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진혁이 이중 간첩으로 활동한 5년 동안 그의 직속 상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5년간 노진혁의 직속 상관은 줄곧 윤재호였습니다. 윤재호가 노진혁을 관리한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재호가 강혁 탐정님에게 이 건을 의뢰한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서 외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관리 실패를 외부인의 성과로 포장하려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강혁의 머릿속에 더 무서운 가능성이 스쳤다. 또는 윤재호 자신이 진짜 N인 거야. 노태섭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러면 노태섭이 N이 아니라는 겁니까? 독수리가 말한 것은 노태섭이 N이다였어. 하지만 독수리도 속았을 수 있어. 노태섭이 자신이 N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N은 그 위에 있는 거야. 강혁은 즉시 형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급한 일이야. 혀가. 강화도건 잘 처리됐다며 뉴스에 나왔는데. 형. 윤재호 국정원 차장에 대해 아는 것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윤재호? 왜? 이 건의 배후에 윤재호가 있을 수 있어. 근거는? 노진혁이 5년간 이중 간첩으로 활동하는 동안 직속 상관이 윤재호였어. 관리 감독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 방치 아니면 공모일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이 한참 생각했다. 혀가, 그건 매우 위험한 주장이야. 국정원 차장이 이중 간첩이라니. 하지만 내가 검찰 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윤재호의 재산 상태와 해외 계좌 유무야. 부탁해 형. 8월 5일, 강민혁이 확보한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윤재호 국정원 차장의 아내 명의로 싱가포르에 계좌가 하나 있었다. 이 계좌에 5년간 총 12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입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중국 선양의 무역회사였는데 이 무역회사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의 위장회사로 알려진 곳이었다. 12억 원, 5년간. 연간 2억 4천만 원씩 북한에서 받았어. 그게 이중 간첩의 대가였다. 강혁은 확신했다. 윤재호가 진짜 N이었다. 노태섭, 노진혁, 윤재호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이었다. 윤재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노진혁을 통해 기밀을 빼돌린 것이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노진혁을 추적하자 위험을 느끼고 강혁을 이용한 것이었다. 강혁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노진혁만 체포되게 유도한 것이다. 노진혁이 잡히면 선은 거기서 끊기고 윤재호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독수리가 살아 돌아온 것은 윤재호의 계산 밖이었을 거야. 맞습니다, 탐정님. 독수리가 회복하면 윤재호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강혁은 확보한 금융 증거를 윤재호가 아닌 국정원 원장 직통 채널로 전달했다. 강민혁이 검찰 루트로 동시에 수사를 개시했다.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여 윤재호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8월 7일, 윤재호 국정원 차장이 출근길에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스였. 8월 10일,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사건은 종결되었다. 노진혁과 미나은은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 윤재호는 간첩 총책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독수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강혁은 사무소의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정원 내부 사안이었기 때문에 강혁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재호가 아닌 국정원 원장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해나가 커피를 가져왔다.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나 씨야말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여줘서 고마워. 이애나는 미소를 지으며 강혁 옆에 앉았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총을 든 사람들 앞에서. 나도. 거짓말. 탐정님은 안 무서우셨잖아요. 달려드셨으면서. 강혁이 웃었다. 이애나도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탐정님, N인가 M인가라는 질문. 결국 답은 둘 다였네요. 하수인도 적이었고 그 위에 사람도 적이었고. 맞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 윤재호는 나를 이용하면서도 웃고 있었지. 적이 미소를 짓고 다가올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이에 나는 강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려 있는 경계심과 따뜻함이 동시에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오늘도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나정이가 다가왔다. 탐정님, 박서윤 양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나정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강혁이 열어보았다. 아이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정호 아저씨, 강혁 아저씨, 비밀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세보러 또 오세요. 서윤 올림, 강혁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아이의 순수함이 사건을 해결한 거야. 독수리도 그것을 알았지. 적이 아무리 교활해도 아이의 순수함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왔다. 강혁 씨. 이번 건의 광학 신호 분석 데이터는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보안 등급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요. 송 박사님,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합정동 50층의 오후는 평화로웠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이 여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보전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전쟁. 강혁은 그 전쟁의 한 조각을 해결한 것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지만 그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지. 독수리처럼 강혁이 혼잣말을 했다. 이해나가 들었지만 모른 척 미소만 지었다. 세종이 새로운 의뢰 알림을 보냈다. 강혁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다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강혁은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사건명, N인가 M인가. 결과, 해결, 비고. 적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미소를 짓고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일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아이의 눈은 거짓을 꿰뚫어 본다.